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수소차 연구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대차가 수소차 개발을 중단한다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면서 한번 출렁했었고 이후에 그건 아니다라는 내용까지는 들려왔었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의 수소연료연지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근데 조직을 좀 더 키우고 근데 원래 개발했던 계획에서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늦어질 거라는 이제 판단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예전에 현대차 수소연료연지 사업부에는 이제 김세훈 부사장이라는 분이 수소연료연지 사업부장으로 모든 걸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1월에 조직 개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수소연료연지 사업 담당, 그러니까 총괄로 박정국 연구개발 그 당시에 부본부장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세훈 그리고 이제 조직이 연료연지의 그 개발과 사업을 분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김세훈 부사장이 다 총괄로 하다가 그 사람의 역할을 둘로 나누고 그 위에 박정국 연구개발 부본부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말에 그 알버트 비어만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현대차 그룹의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이었는데 그분의 후임으로 아까 박정국 부본부장이 본부장이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전체 연구개발을 총괄하시는 분이 연료연지 사업부에 담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섹터를 개발 섹터와 사업 섹터로 나눠서 부사장급 2명이 총괄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연구 조직은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는 사업부가 이렇게 확대되면 오히려 여기서 더 박차를 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오히려 로드맵이 기존 발표보다 좀 지연된 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 조직 개편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연구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일정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개발 일정 같은 경우는 현대차는 지난 9월에 하이드로젠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수소 경제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 3세대 수소 연료연지를 2023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3세대 수소 연료연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2개가 있어요. 하나는 100kW급, 하나는 200kW급. 근데 이 용량이 현재 넥소에 들어가 있는 연료연지가 100kW급입니다. 근데 그거의 부피를 30% 줄인 형태예요. 그럼 30% 정도 부피를 줄이게 되면 저 연료연지를 지금은 한 중형급 이상 SUV에 넣을 수 있지만 좀 더 작은 SUV에도 넣을 수 있고 승용차에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수소 지게차 같은 곳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료연지라는 거는 지금은 자동차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소 경제에서 연료연지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기차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비행기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집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빌딩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거를 많이 모으면 발전소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세대 연료연지에서 두 번째 모델인 200kW급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출력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차가 아니라 대형 트럭, 기차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내구성을 50만 킬로미터 정도를 하면은 트럭은 승용차보다 훨씬 더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저 3세대 모델을 2023년에 내놓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네시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왜 제네시스를 수소차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 일단 연료연지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비싼 연료연지를 집어넣는데 아무리 해도 그렇게 싼 차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비싼 차를 만들어야 된다면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좀 더 고가의 브랜드에 넣음으로써 그 다음에 그나마라도 가격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처음 만들 때 비싼 스포츠카 그리고 모델 S 같은 대형 세단 이런 데서 먼저 시작을 했던 이유도 새로운 기술은 비싸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에다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2세대 200kW급 연료연지가 나오면 이거를 그 제네시스의 대형 SUV에 넣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3세대 연료연지 개발 계획의 기술적인 결함 발견과 이후에 좀 더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그 뉴스 보도로는
제네시스의 수소차 개발이 중단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참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고 이런 이슈가 부각되고 나서 이후에 시장을 해석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차라리 잘 됐다. 전기차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고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는 한번 재정비를 하자라는 느낌으로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하던데 실제로 이번에 그러면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수소차 개발과 관련해서 좀 지연된 거에 대한 현대차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은 수소차에 집중하지 말고 전기차로 집중하자. 이런 색으로 보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현대차의 수소차 계획은 글로벌 트렌드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앞서간 측면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소차를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하려면 이게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은 충전소, 인프라가 많이 깔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수소 인프라라는 거는 수소 충전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수소 충전을 하려고 그러면 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저장하고 이런 인프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수소 경제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전 세계 각국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수소 경제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투자가 이루어져서 생산, 저장, 운송,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23년까지 그걸 완료하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맞느냐라는 생각에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인프라가 충분히 깔리고 나면 그때 수소차를 출시해야 훨씬 더 판매 전략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25년쯤 되면은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현재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수소 충전소를 한 400개로 늘리겠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거의 150km에 한 기씩 수소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현대차가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전 세계 각국 정부가 거기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그 인프라가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도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볼보와 다임러가 트럭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만드는 트럭도 2025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워낙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인프라 구축 속도와 속도를 맞춰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수소차 양산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항상 현대차 얘기가 나오면 토요타 상황도 보기 마련이니까요. 이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도 이 비슷한 맥락의 전략 수정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요. 예.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도요타가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도요타도 왜 그렇게 전기차를 안 하냐고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도요타 키오 사장이 거의 17종의 전기차를 한 번에 다 보여주면서 우리는 전기차에 그렇게 미흡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2030년까지 우리가 원래 200만 대 정도를 판매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350만 대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소차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저러고 도요타도 저러면 도요타도 수소차를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측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날 발표된 그 투자 규모를 보면 40조 원 정도를 전기차에 투자하는 한편 40조 원 정도를 하이브리드와 수소차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요타는 현재 그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과 함께 연구개발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좀 있으면 이제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친환경 버스들이 중국차 회사들이 만든 친환경 버스들이 나온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도요타가 만든 연료연지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도요타도 직접적으로 당장 자동차를 출시해서 그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연료연지 분야를 강화를 하고 다른 회사들과 협력을 하면서 글로벌 인프라가 진척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 수소차를 출시하는 그런 계획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켄터키에다가 연료연지 모듈, 수소 연료연지 모듈 공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수소차를 포기하는 기업이 굳이 공장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미국에 있는 트럭 업체들이 연료연지를 필요로 할 때 함께 그걸 개발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먼 미래의 일로만 일어났던 수소차 관련 경쟁들이 점점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이 나머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전략 수정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와 도요타의 얘기들도 이제 그 수소차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인프라와 보조를 맞추는 전략 수정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